얼굴에서 타오르는 살 타는 냄새를 견딜 수 있을까요? 머리를 꼿꼿이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콧등에 새빨갛게 다궈진 불씨가 박혀 뼈가 드러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코만치족에게 붙잡힌 임산부 클라라가 겪었던 잔혹한 현실입니다. 역사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세부 사항들을 숨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살아남기 위해 내면의 인간성을 죽여야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 직전의 회색빛이 텍사스 라임스톤 카운티의 외딴 농가를 무겁게 감쌌습니다. 밤과 아침 사이에 그 기만적인 시간, 세상은 가장 평화로워 보이지만 시야는 가장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강바닥의 습한 기온이 짙게 깔려 젖은 흙 냄새와 어제 타다 남은 장작 연기의 희미한 흔적을 실어 날랐습니다. 밤새도록 늘어진 따흔 밤색 머리에 6개월 된 생명으로 불룩한 배를 가진 54살의 클라라는 투박한 널빤지 바닥을 조용히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날카로운 발길질이 갈비뼈를 누르자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요즘 그녀를 떠나지 않는 뼛속 깊은 피로감에 지쳐 있었지만 아침 일과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칸짜리 오두막 구석에는 토마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남편으로 넓은 어깨와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보통은 유머러스한 빛을 띠던 눈을 가진 남자였지만 최근 개척지의 삶이 그 빛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의 옆 작은 나무 요람에는 두 살배기 아들 제임스가 순진한 신뢰로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금발 곱슬머리의 아기였습니다. 클라라는 무소해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금속은 그녀의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침묵이 깨졌습니다. 노크나 고함으로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목구멍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명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클라라가 프라이팬을 떨어뜨리기도 전에 육중한 참나무 문이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안개 그 자체에서 물질화된 듯한 채색된 형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만치족, 평원의 주인들로 정착민들이 보지 못하고 취약한 바로 그 순간에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난로 위에 걸린 소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고 용감했지만 헛된 것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휘둘러진 전쟁 곤봉이 그의 손가락이 나무에 닿기도 전에 그를 때렸습니다. 끔찍한 균열음이 들렸습니다. 토마스는 소리 없이 쓰러졌고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클라라는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목구멍에서 사라졌습니다. 밖은 완전히 혼돈 상태였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 그녀는 시아버지 사일러스, 백발의 연약한 남자가 마당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수수빵 만드는 법을 클라라에게 가르쳐 주었던 온화한 여인 시어머니 마사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창에 찔린 가슴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효율성은 차갑고 절대적이었습니다. 협상도 경고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거친 손이 클라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발이 먼지 속을 끌리며 오두막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복부의 통증이 치솟아 그녀가 품고 있는 생명을 날카롭게 상기시켰지만 전사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몰고 갈 가축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 외침은 전쟁 함성 속을 꿰뚫었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클라라는 붙잡은 사람의 손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얼굴이 검정과 주홍색으로 칠해진 전사가 그녀의 두 살배기
아들을 헝겊 인형처럼 팔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임스는 발버둥 치고 있었고 작은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절박하고 작은 손으로 그녀를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클라라는 폐부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그때 싸웠습니다. 그녀를 붙잡은 전사를 향해 할퀴었습니다. 체격 차이도 무기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그들은 그녀의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제임스를 붙잡은 전사를 향해 돌진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아들의 잠옷자락에 스쳤습니다. 뒤에서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무거운 손이 그녀의 머리 옆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격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가 길게 늘어지고 일그러지며 어둠이 그녀의 시야를 삼키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것은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였습니다. 클라라는 말등에 안전하게 묶여 실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눈이 멀 듯한 박동으로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겨우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검은 영이 기둥이 창백한 아침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들의 우레 같은 소리 속에서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사라졌습니다. 해는 뜨지 않았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농가의 대학살을 목격했던 회색빛 새벽은 생명체를 땅에서 깨끗이 씻어내려는 듯 눈부신 백열의 열기로 타올랐습니다. 클라라는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손목은 전사의 안장 앞부분에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보로 움직였고 포로들이 뛰거나 끌려가도록 강요하는 혹독한 속도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메리가 달렸습니다. 그녀는 클라라의 여동생으로 겨우 10살이었고 창백한 피부는 이미 무자비한 텍사스 태양 아래에서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아기 준비를 돕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이의 유령처럼 눈은 충격으로 텅 비어 있었고 잠옷은 찢어지고 강둑의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계속 움직여 클라라는 먼지처럼 마른 목으로 헐떡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하지만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존재의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포로 생활의 첫 번째 교훈은 첫 1마일 안에 배웠습니다. 습격에 휩쓸렸던 나이든 이웃인 히긴스 부인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좋지 않은 뚱뚱한 여자였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은 위험할 정도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덤불 속에서 비틀거리며 손과 무릎으로 넘어졌습니다.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후미 근처의 전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있는 남자가 말을 돌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직 무시무시한 실용성만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전쟁 곤봉이 뼈에 닿는 소리는 둔탁한 쿵소리였고 말발굽의 규칙적인 박동과는 달랐습니다. 히긴스 부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클라라는 뱃속에서 차가운 응어리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그날의 열기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연료야. 타지 않으면 버려져. 그들은 신발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잔혹함이었습니다. 지형은 강계곡의 부드러운 롬토에서 단단하고 가차없는 석회암 선반으로 바뀌었고 부싯돌 조각들과 도처에 깔린 선인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발은 1시간 안에 짓물렀습니다. 정오쯤에는 피투성이 짓물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정강이를 타고 척추로 곧장 뻗어 올라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염소 머리 가시가 박힌 곳을 밟았는데 날카로운 뿔 모양의 씨앗이 발바닥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고 핏물에서 구리 맛을 느꼈습니다. 멈춰서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메리를 보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흐느끼고 있었고 끊임없이 숨 가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날카로운 부싯돌 조각이 아치 부분을 갈라놓은 오른발을 끌고 다녔습니다. 날파 메리, 클라라는 그들을 느슨하게 묶은 밧줄을 잡아당기며 씩씩거렸습니다. 수평선을 봐, 발을 보지 마. 아파, 클라라. 못하겠어. 메리는 가늘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징징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클라라의 손이 그녀의 배로 향했습니다. 아내 아이가 다시 한번 발길질하며 움직임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사라졌어. 토마스는 사라졌어. 그들도 잃을 수는 없어. 해는 정점에 올라 풍경을 번뜩이는 오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갈증은 물리적인 무게가 되었고 포로 생활의 사슬보다 무거웠습니다. 전사들은 가죽 물주머니로 마셨고 물은 그들의 말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롱하듯 철렁거렸지만 그들은 먼지 속을 걷는 여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지형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선인장지대로 들어섰습니다. 말을 탄 전사들은 말다리가 보호되어 쉽게 통과했지만 포로들은 그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가시가 피부를 뚫고 종아리 근육 깊숙이 박혀 부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메리가 비틀거리고 다리가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회색이었고 입술은 바싹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멈춰야 해. 메리가 속삭였습니다. 안 돼. 클라라는 가슴 속에서 패닉이 치솟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메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메스키트 덤불 속으로 쓰러졌고 가시들이 드레스를 찢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누워 웅크리고 고통에 항복했습니다. 말들의 행렬은 계속되었고 밧줄은 팽팽해졌습니다. 그들을 이끌던 전사, 클라라가 날카롭고 포식자 같은 모습 때문에 늑대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인 그 전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연민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말에게 느낄 법한 짜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안장에서 무거운 퀘르트 생가죽을 따 만든 채찍을 풀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들어 올렸고 그의 눈은 작고 떨리는 소녀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절대적인 두려움이 클라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아래 다른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불타는 집 잔해에서 나온 불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말과 여동생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복종과 너무나 달라서 전사는 멈칫했습니다. 퀘르트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메리 위에 서 있었고 임신한 배는 힘든 움직임으로 거칠게 들썩였으며 발은 먼지 속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빌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시선은 사납고 보호적인 강렬함으로 타올랐습니다. 날 때려,
그녀의 눈이 말했습니다. 날 때려. 하지만 넌 그녀를 만질 수 없어. 한순간 평원은 바람소리 외에는 침묵했습니다. 전사는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퀘르트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아마도 정신에 대한 마지못한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코만치족은 노예에게서조차 용기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채찍으로 날카롭게 앞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클라라는 메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의 팔을 잡았고 그녀의 소나귀는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일어나. 클라라는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메리 머리를 따주던 온화한 언니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쇠부티처럼 들렸습니다. 못하겠어. 메리가 흐느꼈습니다. 할 수 있어. 클라라는 자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소녀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체중을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메리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여기서 죽일 거야, 메리. 알겠어? 걷거나 죽거나. 메리는 클라라를 보았고 그녀의 눈빛 변화를 보았습니다. 떨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 위에 피투성이 발자국을 남겼고 그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붉은 지도는 그들을 인간 세상에서 더욱 멀리 지옥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여정은 안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벽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 말발굽 소리와 메스키트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침묵으로 깨지지 않던 코만치족 캠프는 혼돈스럽게 펼쳐진 도시처럼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티피는 해, 버팔로, 불규칙한 번개 상징으로 칠해져 가을개에서 솟아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쳐 비틀거리던 클라라는 세부 사항을 보기도 전에 캠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냄새의 공격이었습니다. 가죽을 무두질하는 톡 쏘는 냄새, 장작불의 무거운 연기, 비어있는 위를 격렬하게 하는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수천 마리 말에서 나는 희미하고 사양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들은 캠프 중앙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을 붙잡았던 전사들, 습격 동안 침묵하고 치명적인 유령 같았던 남자들은 이제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훔친 말들, 약탈품, 그리고 비참하고 햇볕에 탄 포로들을 과시했습니다. 군중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사들이 그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메리의 손을 더 세게 잡고 부푼 배에 소녀를 바싹 당겼습니다. 내 뒤에 있어.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늙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으며 머리에는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붉은 천 조각으로 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숙성된 참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족의 데모인 노래하는 새, Singing Bird였지만 그녀의 거친 명령에는 어떤 멜로디도 없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제스처로 노래하는 새는 포로들을 분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돼. 클라라가 쉰 목소리로 말했지만 거친 손이 메리를 붙잡았습니다. 10살짜리 소녀는 끌려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위치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중은 2개의 길고 평행한 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건틀릿 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족의 기억만큼이나 오래된 의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문식이었습니다. 포로의 과거 정체성을 벗겨내고 영혼을 완전히 부수어 한쪽 끝으로 들어간 사람이 다른 쪽 끝으로 나선 사람과 같지 않게 만들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채찍, 생가죽 채찍, 무거운 곤봉, 날카로운 돌들이었습니다. 길에서 그들을 살려주었던 전사 늑대는 말 위에 앉아 무표정한 검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달려 누군가 서툰 스페인어로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포로, 이웃 농장의 10대 소년이 달렸습니다. 줄은 폭력으로 폭발했습니다. 그에게 타격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무가 뼈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채찍 소리. 그는 중간쯤에 쓰러져 웅크렸습니다. 구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그가 흐느끼며 흙 속을 기어갈 때까지 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클라라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건틀릿 입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발은 생살덩어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6개월이었고 두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새가 앞으로 나서서 클라라의 어깨뼈 사이를 세게 밀쳤습니다. 클라라는 고통의 복도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그녀의 어깨를 때려 그녀를 빙글 돌렸습니다. 채찍이 얼굴을 가로질러 찢어지며 뺨에 상처를 냈습니다. 고통은 눈부시게 하얗고 뜨겁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쓰러지지 마. 그녀 아내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러지면 아기가 죽어. 그녀는 팔로 배를 가리려고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거운 곤봉이 그녀의 등을 때려 폐에서 공기를 몰아냈습니다. 웃는 아이가 던진 돌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때려 따뜻한 피 한 줄기가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소음은 귀청을 찢을 듯했습니다. 비명, 웃음, 둔탁한 타격 소리. 그들에게 이것은 오락이었습니다. 승리의 축하였습니다. 중간쯤에서 한 여인이 채찍을 휘둘렀고 생가죽 끝이 클라라의 종아리를 가로질러 베었습니다. 선인장 가시에 고통받던 다리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클라라는 쓰러졌습니다. 뼈를 울리는 쿵소리와 함께 단단한 흙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먼지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등, 다리, 머리에 일련의 타격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약점을 감지한 들가의 무리 같았습니다. 그대로 있어 약함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고 끝내자. 귀에서 울리는 소리 속에서, 고통의 안개 속에서 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집이 아니라, 잃어버린 평화가 아니라, 전쟁 곤봉이 그를 끝내기 직전 토마스의 얼굴이었습니다. 충격, 무력감, 그리고 칼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비명을 지르기를 원해. 그들은 내가 빌기를 원해. 레이첼 플러머는 이 교훈을 피로 배웠습니다. 고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울면 그들은 더 세게 때렸습니다. 클라라는 손을 흙바닥에 박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흙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곤봉이 다시 그녀의 어깨를 때렸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가 부러질 듯이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 그리고 다른 발.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얼굴의 절반을 가렸고 턱에서 들썩이는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줄끝 근처에 서서 또 다른 타격을 위해 막대기를 들어 올리는 노래하는 새를 보았습니다. 클라라는 노파를 응시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간청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기에 무시무시한 공허함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눈에서 감정을 모두 벗겨내어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노래하는 새의 타격은 결코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망설였고 팔을 약간 내렸습니다. 군중의 야유가 약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웅성거리는 혼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무너지기를 기다렸지만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녀는 건틀릿의 마지막 십야들을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임산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줄의 끝에 다다라 쓰러졌습니다. 항복해서가 아니라 생리학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다시 삼킬 때 그녀는 근처 흙바닥에 웅크려 흐느끼는 메리를 보았습니다. 클라라는 환영의식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흐려지면서 그녀는 진정한 공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코만체리아에서의 시간은 시간이나 날이 아니라 흉터의 축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여름은 건조하고 바스락거리는 가을로 타들어갔고 클라라의 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농부의 아내 클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을 한 노새였습니다. 한때 반죽을 치되 부드러웠던 그녀의 손은 이제 버팔로 가죽을 긁어내느라 기름과 피로 영구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계급의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냈고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 계속 긁어냈습니다. 그녀는 무두장이 줄 뒤편 흙바닥에서 출산했습니다. 비명을 죽이기 위해 가죽 조각을 깨물었습니다. 산파도 뜨거운 물도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심한 하늘과 아이가 충분히 강해서 살려둘 만한지 기다리는 노래하는 새에 감시하는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작고 연약했으며 먼지 속에서 숨쉬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 속삭여 세뮤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것은 비밀스러운 세례였습니다. 6주 동안 세뮤얼은 클라라를 이성과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녀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투리천으로 만든 아기띠에 그를 업고 일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나무를 모으는 동안, 다리에 돌을 던지는 부족 아이들의 모욕을 견디는 동안 그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코만치족 캠프에서 우는 아기는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이었습니다.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전사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끝은 화요일, 혹은 화요일처럼 느껴지는 날에 찾아왔습니다. 세뮤얼은 배앓이를 했고 작은 몸은 열로 뒤틀렸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달래줄 수 없는 가늘고 높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젊은 전사 중 한 명으로 지위를 얻으려던 용감한 남자가 클라라가 옥수수를 갈고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그녀의 등에서 아기띠를 잡아챘습니다. 안 돼. 클라라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슴에 무거운 발길질을 맞아 그녀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전사가 묶음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개를 보듯이 차가운 짜증으로 울부짖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기띠를 한번 미루나무 줄기에 휘둘렀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그 묶음을 캠프 경계 너머에 키 큰 풀밭에 던져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흙바닥에 누워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젖은 찢어진 옷 위로 쓸모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움직인다면 그를 죽일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메리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메리.
세뮤얼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소멸이었다면 메리는 빛이 느리고 고통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녀는 행진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가 뼈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되었고 머리에 비해 눈이 너무 컸으며 피부는 반투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일할 수는 없었고 이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다면 먹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클라라가 버려진 뼈에서 나온 힘줄이나 한 줌의 베리 같은 부스러기를 훔쳐다 주었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겨울은 맹렬히 찾아왔고 얼어붙는 비를 가져와 캠프를 진흙과 얼음의 슬롤리로 만들었습니다. 포로들에게는 버팔로 가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썩은 냄새가 나는 얇은 담요 아래에 웅크려 가장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온이 곤두박질쳤습니다. 바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울부짖으며 그들의 허술한 피난처를 찢었습니다. 메리는 열이 펄펄 끓었고 작은 몸은 클라라의 옆에서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메리가 이빨을 부딪히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쉿, 클라라는 메리의 팔을 문지르며 자신의 미약한 온기를 소녀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마. 그냥 잠들어. 내가 느려서 미안해. 메리는 쉰 목소리로 말했고 눈물이 움푹 들어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거워서 미안해. 너는 무겁지 않아. 클라라는 흐느끼며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내 심장이야. 깃털처럼 가벼워. 메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얕고 거칠어졌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어느 시점에 떨림이 멈췄습니다. 클라라는 소녀의 무게가 처음으로 정말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뜨자 회색 비치고 삭막했지만 클라라는 여전히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새가 그들을 찾았습니다. 노파는 발가락으로 메리의 몸을 툭 건드렸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두 소년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메리의 발목을 잡고 캠프가 쓰레기를 버리는 협곡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매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클라라는 진흙 속에 앉아 여동생의 발뒤꿈치 자국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텅 비었습니다. 클라라였던 그릇은 사랑도 두려움도 희망도 고갈되었습니다. 이틀 후 굶주림은 광기가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강둑 근처에서 뿌리를 캐러 보내졌습니다. 땅은 반쯤 얼어붙어 삽으로 파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위는 너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는 진흙투성이 덩이 줄기한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날 것이었고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흙 냄새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모든 조심성을 버리고 그녀는 소매에 닦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썼지만 그것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먹었고 흙이 이빨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는 얼어붙었습니다. 노래하는 새와 젊은 여성 그룹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훔치는 것은 범죄였고 동물처럼 먹는 것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품이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채찍보다 더 깊이 베이는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백인 개는 흙을 좋아해. 젊은 여성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파낸 뿌리더미를 발로 차서 강둑의 진흙과 말똥과 섞었습니다. 노래하는 새가 앞으로 나서며 아기로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더러움을 가리켰습니다. 먹어,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배고파? 먹어.
그녀는 클라라의 머리를 아래로 강제로 내렸습니다. 클라라는 진흙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물로 범벅된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먹었습니다. 그녀는 진흙투성이 뿌리를 입에 밀어넣고 기계적으로 씹으며 흙먼지와 쓴맛, 수치심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얼굴에 흐르며 뺨에 흙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여자들은 더 세게 웃었고 옆구리를 잡고 한때 문명인이었던 그 생명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클라라가 담즙과 진흙을 삼키는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자물쇠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계속 씹었지만 눈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는 여자들을 지나 캠프를 지나 멀리 있는 회색 수평선을 향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데려갔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말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세뮤얼을 데려갔어. 그들은 메리를 데려갔어. 그들은 내 존엄성을 빼앗아갔어. 그들은 내 인간성을 빼앗아갔어.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했어. 그녀는 마지막 한 입의 흙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흙의 힘, 더럽고 날 것 그대로의 힘이 혈관을 통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차갑고 더 단단하며 훨씬 더 튼튼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는 것을 잊었어. 불은 코만치 캠프의 심장이었습니다. 고원 평원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버팔로 고기를 요리했고 창끝을 단단하게 했으며 다가오는 어둠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에게 불은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었고 그 가르침은 고통으로 새겨졌습니다. 습격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클라라는 메리를 데려갔던 굶주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세뮤얼을 데려갔던 슬픔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의 존재가 되어 캠프를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더러움으로 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허리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부족에게 그녀의 침묵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돌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때려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하며 기계적이고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무반응은 전사들을 지루하게 했지만 여자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두려움을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고통의 음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찾아온 것은 달 없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약했고 캠프는 조용한 리듬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회의 오두막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웅성거림 같았습니다. 노래하는 새는 가족 무리의 중앙불 옆에 앉아 푸른 참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3명의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약 16살의 잔인한 미소를 띠고 악의적인 기대로 눈을 빛내는 작은 여우 리틀 팍스도 있었습니다. 작은 여우는 최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소규모 전투에서 오빠를 잃었고 그녀의 슬픔은 백인 피부를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데려와 노래하는 새가 막대기로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작은 여우와 다른 여인이 클라라를 개들이 잠자는 캠프 가장자리에서 끌고 왔습니다. 클라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항은 그녀가 낭비할 여유가 없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녀는 불 앞에 무릎을 꿇고 던져졌습니다. 열기는 강렬했습니다. 석탄은 악의적이고 맥동하는 주황색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노래하는 새는 돌을 빻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코만치어로 말했고
클라라는 이제 그 언어를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네가 울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우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유령이야. 그리고 유령은 자신이 살던 거리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해. 작은 여우가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불 속으로 손을 뻗어 막대기를 꺼냈습니다. 끝부분은 새빨갛게 빛나고 있었고 타오르는 나무에서 작은 재 조각들이 흩날렸습니다. 이것은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클라라는 음식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게임이었습니다. 긴 저녁 시간을 보내는 오락이었고 인간처럼 보이지만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존재에게 지배력을 주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 얼굴. 작은 여우가 타오르는 불씨를 클라라의 눈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불쾌해. 너무 거만해. 개척지에서 여인의 얼굴은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그녀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구조된다 하더라도 누가 괴물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망가진 폐허를 보고 아내, 어머니로 보겠습니까? 흉터는 그녀를 부족에 영원히 묶어두는 사슬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녀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여우가 빛나는 나무를 클라라의 뺨에 눌렀습니다. 살이 타는 소리는 불꽃이 튀는 소리보다 컸습니다. 고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클라라의 뇌를 곧바로 뚫고 들어오는 새하얀 불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살이 타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톡 쏘고 역겹게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클라라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경련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불빛 너머의 어둠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없어. 그녀는 내면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바람이야. 나는 돌이야. 조용하네. 작은 여우가 막대기를 떼어내며 불평했습니다. 클라라의 뺨에는 날것의 검은 화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재미없어. 말하게 해봐. 노래하는 새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코. 그것은 자존심의 중심이지. 작은 여우가 씩 웃었습니다. 그녀는 막대기를 다시 숯 속에 집어넣고 새하얗게 다궈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클라라의 머리카락을 잡고 뒤로 당겨 그녀의 목, 얼굴,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비명질러 작은 여우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불을 클라라의 콧등에 직접 눌렀습니다. 고통은 보통 경고 시스템으로 몸에게 도망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경고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우주였습니다. 마치 두개골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골이 지글거렸습니다.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여자들은 몸을 기울여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비명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복종의 동물적인 소리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것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했습니다. 클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멈출 수 없는 생물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단한 흙에 고랑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농부의 딸, 토마스의 아내, 제임스와 세뮤얼의 어머니, 메리의 언니였던 마지막 잔재가 그 열기 속에서 증발했습니다. 남은 것은 고대의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클라라는 영이 베일과 자신의 폐허 냄새를 통해 고문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숨쉬는 시체의 시선이었습니다. 작은 여우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막대기를 떼어냈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손상은 끝났습니다. 클라라의 코는 폐허가 되어 뼈까지 타버렸고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영원히 야만인으로 낙인 찍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귀청을 찢을 듯했습니다. 클라라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고 피와 물집 잡힌 피부가 얼굴을 망쳐놓았지만 제맛이 나는 입으로 꾸준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앞뒤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새가 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녀를 내버려둬 노파는 동요하며 시선을 돌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부술 것이 남아있지 않아. 클라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개들 사이의 잠자리로 돌아갔고 고통은 심장 박동과 함께 계속해서 맥동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누웠고 차가운 밤 공기가 새로 생긴 화상 부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만졌습니다. 코가 있던 자리에 날것의 축축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름다움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거울에서 움찔하지 않고 볼 수 없는 얼굴 때문에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둠을 받아들였습니다. 2년 전 잡혔던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생존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는 얼굴이 필요 없었습니다. 계절은 생존의 단일하고 끝없는 순환 속으로 희미해졌습니다. 불의 밤 이후 2년이 흘렀고 농가 습격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클라라는 더 이상 희생자처럼 무겁고 질질 끄는 걸음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붙잡은 사람들의 침묵하고 포식자 같은 우아함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때 희고 잘 타던 그녀의 피부는 이제 잘 무두질된 호두색으로 질기고 가죽 같았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물을 나르고 버팔로를 도살하고 캠프를 해체하는 수년의 시간으로 단련되어 굵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노동 명령뿐만 아니라 그 뉘앙스까지도. 그녀는 불 주위에서 오가는 농담, 전사들의 자랑, 그리고 여자들이 중얼거리는 모욕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견디는 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위험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레드 리버 강둑 근처의 습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클라라는 버팔로 가죽을 긁어내고 있었고 돌도구는 지방을 규칙적으로 벗겨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 위에 굳은 살이 박혀 그녀가 잡은 나무보다 단단했습니다. 약 18세 정도의 젊은 전사 스위프트 헤어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만했고 나이든 남자들에게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간 습격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개들 사이에서 사는 얼굴이 망가진 노예로만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노세야. 그가 으르렁거리며 그녀가 몇 시간 동안 닦던 가죽 위에 흙을 뿌렸습니다. 클라라는 긁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을 쓸어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 없는 태도에 격분한 스위프트 헤어는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오세이지 오렌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휘둘러 그녀의 어깨를 겨냥했고 그녀의 얼굴을 피로 물든 흙바닥에 박아 넣으려 했습니다. 과거의 클라라는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구타를 견디며 끝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움츠러들었을 여인은 2년 전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클라라는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왼손으로 활을 잡고 충격의 아픔을 흡수했으며 오른손으로는 도구를 갈 때 쓰던 날카로운 강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을 꽉 조여 잔혹한 호를 그리며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스위프트 헤어의 턱에 역겨운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닿았습니다. 젊은 전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한 채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캠프는 침묵했습니다. 전사를 때리는 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클라라는 피 묻은 돌을 여전히 손에 쥔 채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으로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드러냈습니다. 미소가 아니라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망가진 코, 어두운 피부 위에서 하얗게 빛나는 흉터 조직은 그녀를 악마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다시 나를 만져봐. 그녀는 완벽한 코만치어로 씩씩거렸습니다. 그럼 네 턱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화살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끝낼 창을 기다렸습니다. 대신 낮게 웅성거리는 웃음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것은 늑대였습니다. 몇 년 전 습격을 이끌었던 나이든 전사가 말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프트 헤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승인이 있었습니다. 노새가 발길질을 하는군. 늑대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곰의 심장을 가졌어. 다른 전사들도 합세하여 얼굴을 움켜쥐고 도망치는 굴욕적인 스위프트 헤어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폭력은 존경의 통화였습니다. 맞서 싸움으로써 그녀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구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좋은 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클라라는 팔에 묻은 버팔로 기름을 씻기 위해 가을로 갔습니다. 물은 고요했고 보라색 하늘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코는 사라지고 평평한 흉터 능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이 박혀 있고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가죽 조각으로 따져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있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클라라는 이 피부 속에 가라앉고 있어. 그녀는 존경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찾을 수 있는 날까지 살아남으려면 포로가 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피부를 너무나 완벽하게 입어서 그들이 그녀가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잊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캠프로 노래하는 새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파는 구슬 작업에서 고개를 들어 의심과 새로운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클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라라는 앉았습니다. 그녀는 턱을 가리켰습니다. 내게 문신을 해줘.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노래하는 새가 멈칫했습니다. 그 표시는 부족을 위한 거야. 노예를 위한 게 아니야. 오늘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클라라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저에게 문신을 해줘. 노래하는 새는 오랫동안 그녀를 연구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구들, 함께 묶인 선인장 가시와 숯 잉크 한 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노래하는 새는 클라라의 턱 피부를 뚫어 잉크를 살 깊숙이 주입했습니다. 5개의 푸른 수직선, 부족의 표식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피가 잉크와 섞여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집중했고 그것을 사용하여 정신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이 잉크는 내 영혼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고 가시가 찔릴 때마다 기도처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위장이야. 이것은 갑옷이야. 그것이 끝나자 그녀는 그들과 같아 보였습니다. 5개의 푸른 선이 부족을 위해 그녀를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망가진 얼굴은 그녀를 무시무시하게 만들었고 문신은 그녀가 속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어오른 피부를 만졌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그녀는 빈 공중에 속삭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이제 그녀는 세상의 눈에는 코만체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갈비뼈, 우리 안에는 클라라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고 우리 문이 열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의 도착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마른 차축의 삐걱거리는 소리로 알려졌습니다. 남쪽에서 먼지 기둥이 솟아올라 수평선을 가렸습니다. 평소에는 혼돈스러운 에너지로 가득하던 코만치 캠프는 긴장되고 포식자 같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전사들은 말에 올라타 얼굴에 검정과 주홍색을 큼직하게 칠하고 창을 들어 태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침입자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라라는 가을가에 서 있었고 손은 갓 도살한 사슴의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차들이 다가오는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았고 그 무심함에 그녀는 스스로를 두려워했습니다. 2년 전 덥게 씌운 마차를 보는 것은 희망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뱃속에서 차가운 불 한 덩어리가 조여드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턱에 문신된 5개의 푸른 선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코가 있던 자리에 흉터 능선을 만졌습니다. 그들은 잡혀갔던 소녀를 찾으러 오는 거야. 그녀는 돌처럼 가라앉는 깨달음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죽었어. 무역단은 부족들에게 알려진 뚱뚱한 상인 커피 대령이 이끌었고 그는 구슬다묘, 금속 같은 상업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말을 타고 있는 한 인물은 클라라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기억하던 것보다 말랐습니다. 한때 넓고 꼿꼿했던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턱수염은 회색이고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의 눈은 말을 탄 전사들의 줄을 필사적이고 광란적인 강렬함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이콥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가 왔습니다. 4년의 침묵 끝에 세상이 그녀가 죽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르는 후에 그가 왔습니다. 클라라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붉은 흙에 박혀 있었습니다. 뜨겁고 숨막히는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기름지고 얼룩진 사슴 가죽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 환상에 타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어. 그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둬. 협상은 캠프 중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늑대는 버팔로 가죽 위에 앉아 파이프를 피우며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커피 대령은 물품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빨간 천 뭉치, 커피 자루, 강철, 칼날이 달린 칼들. 제이콥은 대령 뒤에 서서 모자챙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경에 서성이는 여성들과 노예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여인을 데리고 있어. 커피 대령이 서툰 코만치어로 말했습니다. 라임스톤에서 잡힌. 백인은 그녀의 귀환을 위해 5필의 말과 이 물품들을 제공하겠소. 늑대는 파이프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는 물품 더미를 보더니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녀는 강하다. 늑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빈터를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곰의 심장을 가졌다. 더 이상 약한 백인 여자가 아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2명의 전사가 클라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영어로 속삭였고 그 단어는 혀 위에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부족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리는 커튼처럼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TP와 마차 사이에 열린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봐. 늑대가 명령했습니다. 제이콥이 앞으로 나섰고 그의 눈은 커졌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서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둡고 가죽 같은 피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팔뚝을 따라 굳어진 근육을 보았습니다. 그는 야만적인 복장, 허리에 찬 칼, 손톱 밑에 피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커피 대령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어디 있어? 제이콥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야만인이요. 그 말들은 어떤 전쟁 곤봉보다 클라라를 더 세게 때렸습니다. 야만인. 늑대가 웃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잡고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겨 오후 햇살에 망가진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봐, 늑대가 반복했습니다. 제이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순수한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턱을 따라 새겨진 푸른 문신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코가 타버린 끔찍하고 평평한 흉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단단하고 어둡고 완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을 응시했습니다. 클라라,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답을 두려워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밤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문명의 거울이 그녀에게 비춰져 그녀가 정확히 무엇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기도 전에 그의 눈에서 혐오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연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노래하는 새의 오두막으로, 그녀가 이해하는 잔인함으로, 그녀의 얼굴이 중요하지 않은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생존자였습니다. 여기서는 괴물이었습니다.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군. 늑대가 조롱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우리의 것이야. 안 돼. 제이콥이 회색 수염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무기에 손을 댄 채 굳어버린 전사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클라라, 내 딸. 그들 사이의 강역은 겨우 10야드였지만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쪽에는 그녀가 고통으로 일궈낸 삶, 그녀를 고문하고 노예로 삼았지만 그녀의 강인함을 존중했던 부족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녀를 기억하는 아버지, 결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집을 제안하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클라라는 이제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머무는 것은 부서진 채로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것은 전시물, 호기심,
가문의 오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라,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으로 와. 영어 단어들이 코만치족의 생존 본능의 안개를 꿰뚫었습니다. 집. 그녀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약간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녀는 팔렸습니다. 클라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버팔로 가죽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불과 말 냄새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물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덩굴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팔에 안았습니다. 그는 비누와 담배 냄새를 풍겼습니다. 죽은 삶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엉킨 머리카락에 울었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품에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옆구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캠프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늑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구덩이에 메리를 묻었던 곳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녀를 마차로 이끌고 그녀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무거운 양모 담요를 어깨에 걸쳐 주었을 때 클라라는 가장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벽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고닫고 너무 가까웠으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클라라가 코만치 캠프를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텍사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오스틴 외곽에 있는 아버지의 튼튼한 참나무 오두막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원 평원을 떠돌며 버팔로 풀밭의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제이콥은 다시 그녀를 바닥에서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클라라는 난로 옆갈개에 웅크리고 거친 담요에 쌓여 있었고 꺼져가는 불씨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객실의 깃털 침대는 부드럽고 높고 숨 막히는 채로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클라라, 제이콥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촛불은 길고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침대가 너를 위해 마련되었단다. 거기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클라라가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닥 널빤지를 만졌습니다. 땅을 느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맴도는 유령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실에 앉아 상처 입은 피부를 긁는 높은 칼라 드레스를 입고 엘크를 도살하던 손으로 찻잔을 들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방문객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찾아왔지만 클라라는 그들의 눈에서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게이블 부인은 성경을 무기처럼 움켜쥔 엄격한 여인으로 머핀 바구니를 들고 와 클라라의 얼굴에 너무 오래 머무는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클라라는 구석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빛은 그녀의 망가진 코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게이블 부인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여인의 시선이 턱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어떤 파우더로도 가릴 수 없는 5개의 푸른 선을 훑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남으신 것은 기적입니다. 게이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산처럼 느껴지는 연민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어떤 대가를 치렀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그들처럼 되는 것. 클라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접시와 부딪혀 딸그랑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방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제 영혼은 괜찮습니다. 게이블 부인 클라라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기억이 너무 복잡할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망가졌다고 백인 스코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없는 칼을 찾아 더듬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운 돼지고기 냄새가 고문불에 타는 살 냄새와 너무 비슷해서 그녀를 구역질나게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움찔했고 나무선 너머의 세상이 실제로 어떤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샌안토니오의 고아원에서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가 콜로라도 강 근처의 전투에서 한 무리의 포로 아동들을 회수했습니다. 제이콥이 소년을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6살이었습니다. 머리는 길고 엉켜 있었고 피부는 호두색처럼 갈색이었습니다. 그는 밧줄로 허리를 매단 너무 큰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옆에 서서 갇힌 동물처럼 방을 여기저기 살피며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제이콥이 부드럽게 소년을 앞으로 밀며 속삭였습니다. 클라라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너무 심하게 떨려 안락의자 뒤를 잡아야 했습니다. 제임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소년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흉터진 코를 보았습니다. 그는 문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클라라가 가버려라는 뜻임을 아는 코만치 방언으로 욕설을 휙휙거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잊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어떤 전쟁 곤봉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부족과 4년 동안, 즉 그의 삶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백인보다 코만치족에 더 가까웠습니다. 클라라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의 생존자, 건틀릿을 걸었고 흙을 먹었던 여인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를 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겁먹게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단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만치족의 창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끝나기 전 그녀가 요람에서 매일 밤 그에게 불러주던 오래된 자장가였습니다. 쉿, 아가야, 한마디도 하지 마. 엄마가 너에게 흉내 집박이를 사줄게. 소녀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있던 야생성이 희미해지고 혼란의 불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멜로디는 그의 의식적인 기억을 우회하여 그의 파충류 뇌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 이전의 시간에서 공명했습니다. 클라라는 계속 노래했고 마침내 눈물이 그녀의 흉터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푸른 잉크 위로 번졌습니다. 만약 그 흉내 집박이가 노래하지 않으면 엄마가 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줄게. 제임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는 작고 더러운 손을 뻗어 그들 사이의 공기를 만졌습니다. 엄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단어는 영어였고 녹슬고 사용되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어, 제임스. 여기 있어. 그는 그녀의 품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 앞에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고 4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고 2개의 부서진 조각들이 그들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5년 후 클라라는 책상에 앉아 기펜으로 양피지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제임스는 밖에 나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끔 야외에서 자는 것을 선호했고 화가 나면 여전히 코만치어로 말했지만 그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잉크병에 담갔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이웃들 모두 지난 일을 뒤로 하라고 했습니다. 올리브 오트먼의 남편은 언젠가 그녀의 책 사본들을 모두 불태워 그녀를 기억에서 구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침묵으로 구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굶주림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진흙 속에서 죽어가는 메리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얼굴의 불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묘사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들에 대해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클라라는 일어서서 구석에 있는 작은 화장대 거울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지옥의 지도였습니다. 코는 평평한 흰색 흉터 능선이었습니다. 턱의 푸른 선들은 노래하는 새가 그것들을 새긴 날처럼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울리고 어른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코의 흉터를 훑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구매 증명서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비뚤어진 미소였지만 그녀의 눈까지 닿았습니다. 너희는 노력했어. 그녀는 반사상에게 속삭였습니다. 전사들에게, 굶주림에, 불에,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빼앗아갔어. 내 세월을 빼앗아갔어. 내 순수함을 빼앗아갔어. 그녀는 척추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녀의 등은 건틀릿에서 일어섰던 날처럼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죽이지 못했어. 클라라는 촛불을 끄고 유령들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 아들에게 저녁을 부르러 갔습니다. 클라라의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경험에 대한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것, 즉 우리의 편안함, 지위, 외모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자녀, 자유, 심지어 자신의 얼굴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부수려고 위협하는 슬픔, 실패 또는 압도적인 고난의 순간들입니다. 클라라는 생존이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불 속을 걸어가면서도 불이 당신의 영혼을 집어삼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싸웠고 견뎌냈으며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클라라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잊혀진 생존자들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인간 정신의 강인함에 대해 들어야 할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들려줄 가치가 있는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과거에 어떤 장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장을 마무리하며 당신을 위한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이 당신을 부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쇠와 같은 강인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삶의 폭풍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흉터가 있든
거울을 보고 생존자를 마주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고 회복력의 힘을 믿는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강하게 버티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